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샵 수아예요. 오늘이 대망의 3월 모의고사였는데요. 다들 3월 모의고사 응시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 영역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텐데, 오늘 아주 큰 도움을 줄 특별 게스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윤관이고요. 이제 스튜디오 샤에서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진행하는 거를 알고 있어서 꼭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분석 열심히 해서 왔습니다. 처음 만나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는데 항상 제가 3월은 쉽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나도 수업 때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3월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6월이나 9월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난이도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 난이도의 문항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문항의 특징은 원래 내던 방식으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다.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만 놓고 보자면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정말 영어가 어렵게 나오던 그 시절까지는 아직 이제 회귀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들 중에서는 한번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예 그 모의고사에서 빈칸에 쏠려서 문항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순서 삽입 문항에 쏠려서 문항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러나 이번 모의고사는 정말 골고루 어렵게 나왔다. 이제 골고루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항들이 섞여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좀 헷갈리거나 그런 것도 평소에 항상 할 때는 한쪽에 쏠려 있었는데 진짜 이번에는 좀 분야별로 한 개씩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문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는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했을지, 아니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어떤 문제를 약간 더 주의해서 보면 좋을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풀었던 것 중에 30번이 있었는데 네. 근데 또 나중에 답을 알고 봐도 이게 왜 답이지 하면서 그것도 살짝 궁금했어가지고, 왜냐면 친구들이 또 이런 교육적 모의고사는 네. 자기가 틀리면 이거는 문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문제가 애매한 건지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건지. 일단은 여기에서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풀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딱 보고 당황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저 근데 문제 네네. 풀기 이전에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31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만 빈칸이기 때문에 네. 앞부분은 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는데 예. 30번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1개는 틀린 거니까 자꾸만 의심하면서 읽게 돼서 생각하기 좀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실전에서 몇 분 안에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평소에도 똑같이 연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시합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평소에 연습하는 모습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30번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이를 할 때는 의심하면서 쭉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근데 평소에도 풀이할 때 그렇게 쭉 의심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실전에서 약간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뭔가 당황하게 되는, 평소에 이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하나 선택지들에 대한 정확한 단서를 연결을 해보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게 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문장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이게 전반적으로 무엇에 초점 맞춰서 어떤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좀 잡기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이해가 확실해지는 것이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읽고 뭐 무조건 이런 말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정보가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좀 실전적으로 읽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enturies past, 과거에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그러면 삶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일단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로부터 학습을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네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today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문장 간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과거하고 이제 오늘날하고 좀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랑 좀 비슷하게 잡아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그 메시지의 대다수들은 이 experience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어느 정도 이게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안 잡혀도 이게 잡히면은 정말 쭉쭉 이해할 수 있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experience를 wisdom하고 잡을 수 있겠죠. granny랑 이제 old 우리 our elders랑 똑같은 말일 테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but 그래서 여기서 일단 1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광고 뭐 임원들 혹은 내지는 이제 광고 회사들 걔네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좀 제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는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무엇에 영향을 좀 받는 거냐면 좀 이제 광고 주체들 뭐 이제 광고 기업이나 광고 임원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잡았어요.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살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되게 뜬금없어 보이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지름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을 때는 굳이 뭔가를 구매할 욕구 같은 게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2번이 정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뭐냐면 여기서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니까 반대 상황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 상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if we are unsatisfied 라고 나오는 순간 위에 있는 만족하지 않다랑 반대로 잡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오히려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그걸 예측하고 읽는 게 맞겠죠. 그게 더 안전한 것이지 여기서만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읽어오면은 the promised lasting fulfillment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충족을 해준다면 자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살아날 그거 살아날 것이다. 그게 나올 차례인데 네. subsequent sales figures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판매의 수치가 may likewise rise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닌데 잠깐만 이게 반대말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면 rise는 collapse랑 이제 반대말로 잡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거 2번도 맞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낚이게 만들려고 한 것이고 약간 덤벙거림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교육청모의고사라서 수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수능에 대한 자세를 한번 배워보자면 30번 문제 다 읽어보자. 뭐 이런 생각은 잡아볼 수 있겠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하나 그래도 쓸 수는 있는 부분은 이제 likewise 때문입니다. but으로 역접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but은 무엇을 역접해 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앞에 있었던 상황이 바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만족한 것을 대비하려고 쓴 but이지 그에 따른 결과까지 뒤집어졌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으니까 likewise 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바뀐다라고 치더라도 앞에와 같은 상황처럼 collapse, 붕괴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rise보다는 뭐 fall,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거는 but하고 likewise 간의 싸움 정도로 생각을 해봤으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잡아보자면 그 광고주들에 의한 삶의 영향을 받는데 삶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 다소 이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방식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상태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만만하게 생각하고 보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봐야만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잘 잡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isappointed 뒤에 나와 있는 not to discover라는 이 투부정사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feel 다음에 disappointed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냐면은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구매한 패키지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평소에 투부정사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영어라는 것의 본질은 주어 서술어하고 주어 서술어를 연결시키는 기본적 접속사 대시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세적인 영어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영어로 넘어오면은 이거를 똑같은 방식을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주어 서술어 사이에다가 접속사 같은 걸 쓰지 않고 for to를 씁니다. 그 다음에 더 현대적으로 오는 영어는 뭐냐면은 현대 영어라고 보자면은 이걸 더 간략하게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거를 말하자면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 구조를 붙이는 거예요. 이 투부정사를 볼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앞에 있는 disappointed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 여기서는 이제 for s가 생략되어 있는 투부정사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to라는 것을 대시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disappointed 실망을 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실망한 거냐면 that we haven't discovered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우리가 삶의 만족을 이 패키지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나 이렇게 과외 쪽으로 좀 나가야 되나? 너무 과외받는 느낌이고 약간 벗에서 낚였는데 likewise에서 한번 구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그거를 구제의 약간 가능성. 힘 빼고 이렇게 그대로 놓쳐버린 다음에 틀렸구나.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네. 21번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제 특성이기도 한데 네. 이건 어쨌든 틀린 단어가 한 개도 없는 거니까 네네. 그냥 내용 파악에 집중하면서 읽어주면 좋았던 것 같고 의외로 또 난이도 높은 단어들이 은근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빈칸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칸 문제. 밑줄 친 거를 한번 읽어보면 live in the shadow of the future. 그러면은 미래의 그림자에서 산다는 말이잖아요.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거랑 가장 맞을 것 같은 선택지를 한번 골라볼까요? Are under the influenc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영향 하에서 산다. 그러니까 미래를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확실성 하에서 산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친구들 중에 잘 모르겠으면 얘를 열심히 읽은 다음에 그렇죠. 그럼 이제 선지만 본다. 그렇게 풀면 무조건 틀리게 만드는 문항이에요. 과거에 평가원 기출에서도 밑줄을 해석하면 처벌받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예 그 밑줄에 들어가 있는 말을 직접적으로 선택지에다가 넣어놓고는 그거랑 완전 정반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정반대의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그냥 live in the shadow of the future이 쓰여있지만 쓰여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게 가장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5번에서 이 의미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은근 있다고 쏘은 의미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Ultimately reap what we have sown 하면은 우리가 reap이라는 것은 수확하다라는 말이고 sow는 경작하다라는 말인데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옛날틱한 문제가 약간 섞여 있는 게 요즘은 비유적인 표현을 안 쓰는 편인데 약간 교육청이 삘 받은 거죠. 약간 비유적인 표현도 넣어보자. 그 다음에 2, 3, 4번은 아니라는 거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대로 좀 그 문제 해결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문의 중심 내용 이해에 약간 더 이렇게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네. 풀면은 문제를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특히 그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거냐면 평소에는 문항을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서 한 문항 한 문항 요약해 보세요. 시험장에 가서 요약을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요약이 되려면 평소에 지문을 읽을 때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요약이 되는 방식을 추구하면서 읽다 보면 시험장에서는 그 사고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위에서부터 중심 내용이 뭐다 이렇게 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꼭 날림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핵심 문장 이거였대. 그러면은 시험장에서도 판단을 찾아내려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상위권 공부하고 되게 멀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시험장 가가지고 어디가 핵심 문장일까 그거 하나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요약하는 사고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공부가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요약해보면서 읽었으면은 그런 사고가 발현됐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도 추구해주고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되죠. 그게 뭐
어긋나는 부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보자면 5번이 답인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이 선택지는 좀 교육청이 좀 오바했다. 비유적 표현을 쓰는 게 요즘 추세가 아니었는데 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이제 등 긁어주는 그런 따뜻한 지문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약간 분명히 어려운 지점은 있죠. 그래서 난이도도 좀 오답률도 높았던 것 같고. 어법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5개의 선택지에 밑줄을 쳐놨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또 이런 사고가 생겨요. 이 문제도 문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1번을 딱 보면은 exclusively 자체를 보면서 이거 부사형용사 판단이다. 이런 개념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내신어법입니다. 내신에서는 그 과에서 배운 개념 자체를 좀 심도 있게 파는 경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신적으로 봤을 땐 개념에 초점 맞추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능이 그렇게 치졸한 주체인가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자체로 물어보는 작은 마음의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죠.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어법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기본인 거냐면 크게 봤을 때는 이 문장의 주어 서술어 그리고 뒤에 딸려 나오는 뭐 A 덩어리라든지 B 덩어리 뭐 이 A 덩어리 B 덩어리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목적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뒤에 딸려오는 덩어리 이 덩어리와 뒤에 추가적으로 딸려오는 주어 서술어 A, B 덩어리 어쨌든 이제 주어 서술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덩어리 이 덩어리들을 그 문장 안에서의 개념, 큰 개념, 그러니까 막 엄청 세밀한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어하고 서술어 연결되냐, 혹은 서술어 뒤에 있는 A하고 B 간의 관계가 뭐 목적어하고 보어 관계냐, 혹은 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개념들에서 일단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연결시키는 접속 역할 하는 애들 자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수능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단 이 아웃라인이 잡혀야 돼요. 일단은 약간 세밀하게 보자면은 이 안에서 낸다. 이 주어 서술의 A, B 안에서 낸다. 두 번째, 접속사에서 낸다. 이게 큰 아웃라인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영어답게 배운 사람들도 한국식 문법 몰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려보다 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려보다 보면. 궁금했던 게 왜 5번일까요? 일단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뭘 표시하냐면은 기본적인 주어 서술어들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죠. And then just over 400 years after it started, 뭐 이건 넘어가고 it ground to an apparent halt, 이 명백한 이 중단에 기반을 하는데 and 나왔으니까 접속사 하나 나왔고 그러면 뒤에 주어 서술어 다시 반복된다 라는 생각으로 it would be a few hundred years 이게 한 몇백 년 될 것이다. before 나왔으면은 우리가 before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은 전치사하고 접속사죠. 그러면 전치사면은 명사 나왔어야만 하는 거니까 대시라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접속사라면은 여기서 약간 좀 더 크게 봤을 때 that 자체가 주어 역할을 끌어내는 명사를 접속사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before를 전치사로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치사로 봤을 때는 대시 명사가 됩니다. 그 뒤에서 뭐가 나와야 될 차례냐면 그거 전에 주어 서술어가 시작이 돼야겠죠. 그럼 그거 전에 주어 서술어 시작된다고 치고 보자면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우리가 무언가를 오늘날 실수하지 않고 인식할 것이다.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지문들을 좀 어느 정도 읽은 상태에서 수능을 보니까 인식을 무엇으로 인식한다라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recognize as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recognize A as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었어야 되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가 before 명사 뒤에 나온다라고 쳐도 기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이상하다라는 판단이 일단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전치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before that을 다시 한번 봐보면은 before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주어 서술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that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 appeared in Europe. 이게 유럽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주어였을 수도 있는 거네. 말하자면은 that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라는 것이 주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어로 잡으려면
대시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문장은 지금 앞에 선행사도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판단을 써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다시 이제 뭔가 튕겨 나가는 거죠. recognize as science 부분에서 recognize as 이 둘 사이에 명사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거를 유일하게 맞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대하시라는 것을 what으로 바꿔오면은 what 뒤의 문장은 어떤 경우에도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what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 즉 이걸 해석해보면 우리가 오늘날 실수 없이 분명하게 과학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appeared in Europe. 유럽에서 나타나기 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를 what으로 바꿔야 하느냐. 이게 문법적으로 약하면은 what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that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that이 들어가려면 명사를 접속사라고 한다라고 친더라도 이 뒤에 appeared 앞에까지의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science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 건데 완전한 문장이기에는 recognize하고 as 사이에 명사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설명을 드리면 5번이죠. 네. 전반적으로 물어보자면은 기본적 큰 틀을 잡는지 자체가 영어 구사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을 잡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접속사 나오면 뒤에 주어 서술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나올 것을 대비하면서 그냥 표시하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순서 찾는 문제도 네. 되게 살짝 난이도가 좀 높았어가지고 친구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쭉 읽은 다음에 C 부분에서 사람마다 이게 different view가 있구나. 네. 행복에 대해.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그럼 이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그 뷰에 대해 얘기가 나오려나 했는데 네. 바로 다음에 some people say 하면서 이제 누구는 이렇게 얘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네. 그럼 C 다음 B겠구나 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이제 선지로 가서 C 다음 B가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다 지운 다음에 네. 그럼 남은 게 이제 A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라서 네네. 이제 그걸 보려고 하다가 그럼 이제 A를 읽어봤을 때 A가 흐름상 맨 뒤에 오는 게 여기 네. 왜냐면 여기 it depends가 있고 여기도 it depends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약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착착 풀었는데 네네. 이게 맞나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네, 순서 문제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수아쌤이 지금 하신 것처럼 설명이 가능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연결이 된다는 거에 대한 단서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거인 것 같고 100% 확신 없지만 뭐 그런 거인 것 같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 어떻게 푸냐면은 네. 이렇게 갑니다. 이제 보기 문장 읽고 일단 A는 아니다. 그래서 A는 안 읽어요. 보기 문장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나 C부터 일단 베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표현 말이 되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왜 어려울까요? 연결을 해도 말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내용이 연결이 착착 안 되는 경우에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수아쌤이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것 때문에 연결이 된다. 연결의 원인, 연결의 근거가 명확하게 잡혀야 되는 거겠죠. 이게 B나 C부터 읽는 거는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요즘 추세가 어떻냐면 평가원이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B하고 C의 앞문장 쪽에 앞에 문장하고 연결된 단서를 좀 덜 주고 A의 앞문장에 연결 단서를 확 쏟아버립니다. A를 안 읽고 지금 B나 C부터 대충 읽는 애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항상 이제 처벌을 준비해놨습니다. 평가원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근거는 나중에 반드시 연결되는 근거가 된다. 이게 그만큼 특정 연결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네. 선생님 한번 봐볼까요? 네. 원래는 빈칸 자체에 초점 많이 맞추는데 이번에는 빈칸 자체가 다른 거에 의해서 압도당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죠. 빈칸은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시나요? 저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이 약간 핵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그쵸. 지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단어 뜻을 100% 아는지 그리고 이게 문맥상으로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좀 몇 개 걸러내고 남은 것 중에 이제 고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빈칸 문항은 빈칸 말씀하신 것처럼 빈칸 자체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such adaptations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적응, 그와 같은 뭐 변화, 진화, 그거에 대해서 빈칸을 뚫었다는 거예요. 쭉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While this is true for adaptation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적응, 각색, 변화에서 이게 진실이지만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ose written with young adults in mind. 이 어린 성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더 분명하다. 즉, 그와 같은 adaptations는 위에서 역접된 거 없으니까 계속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되살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살아있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현재에 도움있게 만드는 것이다. 1번 외에는 이제 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혹은 이제 오답적인 개념으로 정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1번에 allow young readers, 이 어린 독자들이 to make personal connections with text. 그 과거에 있었던 텍스트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이다. 연결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제 지금 읽고 있지만 그거를 지금 과거에 있었던 텍스트하고 과거에 쓰인 텍스트하고 자기를 좀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글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곽색, 변화, 진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사실 헷갈린 제일 큰 이유가 adaptation 뜻을 적응, 변화, 각색 여러 의미가 많죠. 네. 적용, 변화, 각색 중에 제가 적용에만 집중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살짝 흐름이 계속 안 잡히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근데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걸 한 두세 번 읽은 다음에야 좀 파악이 됐어가지고 어댑테이션 단어 뜻도 약간 좀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애댑테이션을 외우지 않았을 때 처벌할 정도로 이게 빈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애댑테이션을 몰라서 못 풀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애댑테이션을 그냥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이거 유능관이라고 쓰면은 그냥 아예 위에 있는 adaptation도 유능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애댑테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서술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왜냐면 빈칸 자체도 거기다 뚫렸으니까. 서술이 중요한 거지 이거 해석 못했다고 해서 못 푼다라는 것은 평가원이 본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지. 21번도 마찬가지로 밑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줄에 대한 밑줄이 무엇에 대해서 뚫려 있고 이 중심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것도 나는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댑테이션 몰라도 그런 해석으로 보기보다는 자리를 통해서 들어갈 말들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빈칸은 무엇에 대해 뚫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지금 3월에 올바른 공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개념 잡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개념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몰랐던 단어들이나 거기에서 몰랐던 표현, 문법 이런 거를 복귀한다라는 생각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기본으로 가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특정 문제가 내가 이게 시험장에서는 내 옆에 선생님도 없을 거고 내 옆에 사전도 없을 거고 어떤 식으로 컴퓨터도 없을 건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뭘 할 수 있느냐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내 머릿속에 기본적 접근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정 문제를 딱 보고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황하는 거는 말하자면 3월에 했어야 되고 4월에 했어야 되고 5월, 6월, 7월 한 8월 정도에는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특정 문제를 보고 당황하면 안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어디에 펜을 두고 있어야 되냐, 어떤 연결을 하려고 봐야 되냐, 그 특정 문항에 대한 특정 접근 방식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꼭 봐야 되는 문항들은 말하자면 쉬운 문제 빼고 다 봐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전에서 내가 풀이 방식이랑 평소에 연습할 때를 구분해서 각각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다양한 파트에서 각각 어렵게 나온 만큼 사실 내가 이 파트에서 이게 약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인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보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게 맞았구나, 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맞는구나 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밑줄 친 걸 그냥 해석하면 처벌받는구나 하면서 다양한 처벌 규정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혹시 좋은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와가지고 해설 준비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